노화의 주범이자 만병의 근원인 당독소. 당독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내 몸의 자생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강혁명이다. 무섭게 달려가던 노화의 가속 페달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현대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풍족하게 먹고 의료기술도 나날이 발달하고 있는데 왜 아픈 사람들은 갈수록 많아지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박명규 김아름의 당독소 쇼크입니다. 이학 박사인 박명규 작가는 주변에서 당독소에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지난 30년간 당독소 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분이고요. 함께 집필한 김아름 약사 또한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당독소의 위험성을 대중에게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는 분입니다. 만병의 근원이라 불리는 당독소. 이 당독소의 정식 명칭은 최종 당화 산물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 중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쓰고 남은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해 만들어지는 일종의 세포 쓰레기라고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당독소가 생기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음식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기기도 하고 과식으로 몸에 남아도는 잉여 에너지가 독소로 변하기도 합니다. 과식 자체만으로도 당독소를 만드는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당독소는 끈적한 껌처럼 우리 몸 구석구석 단백질에 달라붙어 세포를 딱딱하게 굳히고 염증을 폭발시킵니다. 저자는 우리가 늙어가는 이유가 단지 시간 때문이 아니라 내 몸에 당독소가 쌓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독소가 많이 쌓여 있으면 노화가 빨라진다는 건데요. 즉 당독소는 노화의 시계를 무섭게 앞당기는 가속 페달인 셈입니다. 골다공증의 경우도 단순히 노화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독소가 많이 쌓이면 새로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독소는 노화의 주범이자 당뇨, 치매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우울증과 무기력증 같은 심리적인 문제도 일으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바삭바삭하게 튀긴 음식과 노릇노릇한 빵과 쿠키, 액상 과당이 듬뿍 든 음료, 그리고 과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을 빠르게 늙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있다면 이제는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당독소의 실체를 마주하고 노화의 가속 페달을 멈추게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당독소 쇼크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당독소는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당독소 축적에 따라 가속노화가 된다. 당독소는 포도당, 과당과 같은 환원당과 단백질, 지방, DNA 등에 있는 아민기가 화학적으로 반응 결합하여 생기는 물질로 식품을 요리할 때나 생체 내 그리고 장내 세균의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총칭하는 것이다.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도 불리며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혈관을 통해 세포에 전달되지 못하고 남을 때 생기는 대사 산물이다. 당뇨 환자들은 당화 혈색소 수치를 혈당 관리의 지표로 여긴다. 바로 이 당화 혈색소가 적혈구에 붙은 당화 산물의 정도를 보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당화 혈색소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 당 독소 검사를 해보면 그 수치도 만만치 않다. 당독소가 혈액이나 조직에 축적되면 우리 몸에 교란이 일어나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심혈관 질환, 당뇨, 암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을 유발한다. 그뿐만 아니라 백내장, 황반변성, 녹내장, 제3신경통, 치주질환, 역류성 식도염, 위무력증, 수전증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독소의 해로움이 신체적 영향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우울증을 심화시키고 불안을 높이며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는 등 심리적, 정신적, 인지적 문제와도 연관이 깊다. 당독소라는 단어에 독소, 독성 물질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정직한 용어인 셈이다. 당독소는 말 그대로 독소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몸속에서 독으로 변한다고?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당독소가 쌓이면 실제로 몸이 망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당독소가 생기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열을 가할 때 생성된다. 수분이 없거나 적은 상태에서 요리하는 환경에서 더 잘 생기는 특징이 있다. 특히 당과 단백질이 존재하는 음식물을 14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요리할 때 많이 발생한다. 생고기를 구우면 진한 노란색 혹은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것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한다. 노릇노릇하게 구운 고기와 이제 막 오븐에서 나온 갈색빵과 쿠키 등 입에 침이 고이는 풍미와 갈변 현상은 모두 마이야르 반응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식품을 120도 이상의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조리할 때 당독소는 증가한다. 고기를 삶아서 먹을 때보다 굽거나 튀길 때 100배 이상 높아진다. 즉, 굽고 튀기고 볶은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작정하고 당독소를 먹어서 몸에 쌓아두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두 번째는 체내에 남아도는 잉여 에너지에서 만들어진다. 탄수화물이나 당을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먹는 것을 넘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쓰이고 남은 당이 혈액, 조직의 단백질, 지방, DNA 등과 만나 반응하면서 당독소를 만든다. 탄수화물 자체는 당독소가 높지 않지만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 혈당 곡선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혈당이 높아진다는 것은 당독소 또한 많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백미, 밀가루, 설탕을 건강을 위협하는 악마의 하얀 가루라고 부르는 것도 당독소를 많이 만드는 식품이기 때문이다. 먹고 남은 에너지가 당독소로 전환되면 우리 몸에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한다. 우선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과 지방의 특성을 변화시킨다. 우리 몸은 피부부터 각종 기관까지 말랑말랑해야 정상이다. 갓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유연하고 말랑말랑한지 생각해보자. 피부는 보드랍고 배는 말캉하다. 어느 한 군데 딱딱한 곳이라곤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거칠어지고 배를 눌러보면 내장이 돌처럼 굳어있는 듯 딱딱하다. 당독소의 특징 중 하나는 조직을 딱딱하게 경화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간염에서 간 섬유화로 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간 경화로 넘어간다. 이때 당독소가 간의 경화를 일으키는 핵심 원인이 된다. 질병은 물론 나이 들에 따라 조직의 탄력이 줄어들고 건조해지며 주름이 깊어지는 이유도 몸속에 당독소가 많이 쌓였기 때문이다. 시간이 노화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당독소가 쌓인 정도에 따라 노화에 이른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음식이냐가 아니라 조리법이 문제다.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를 파고들다 보면 결국 어떻게 만들어진 음식을 먹느냐와 연관된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생채식이 건강에 좋은 이유는 열을 거의 가하지 않은 음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맛있다며 먹는 음식은 열의 9 정도는 열을 가한 음식이다. 원재료를 굽고 볶고 튀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가열해서 완성된 음식을 냉동하고 포장한 밀키트를 해동해서 다시 한번 가열해서 먹는다. 혀끝을 자극하는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미 가공된 식자재를 다시 고온해서 가열한다. 궁극의 맛을 찾는 시각으로 보면 무엇을 먹을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는 산책로다. 하지만 건강이라는 시각으로 보면 가속 노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굽고 볶고 튀기는 과정 자체가 당독소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당독소와 노화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당독소는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생긴다. 수분을 빼고 고온에서 요리할 때는 물론이고 지나치게 발효할 때도 생기기 쉽다.
아마 당독소가 고온에서 요리할 때 생긴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만 발효 과정에서도 생긴다는 것에는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발효 음식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 않나요? 어떤 측면에선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발효식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매실 절임을 생각해보자. 설탕을 잔뜩 넣은 채로 발효시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색깔이 점점 갈색으로 변한다. 발효식품은 건강한 음식이고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상식처럼 여기는 듯하다. 게다가 소화가 잘 된다며 친구, 친척, 이웃들에게도 나눠준다. 그러나 실상은 과도한 당분으로 인해 당독소가 많이 포함된 음식이다. 효소액이라는 발효액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설탕이 몸에 들어가 혈당을 높이고 몸속에서 또다시 당독소가 만들어진다. 맛과 정성과 건강까지 생각하며 나눠 먹은 음식이 몸에 독이 되는 것이었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예로 커피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인당 커피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다. 커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누군가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건강에 해롭다고 하니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지 헷갈릴 때도 있다. 그러나 당독소 관점에서 보면 커피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음식은 아니다. 커피 제조 과정을 보면 당독소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확한 생두를 고온에서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볶으면 점점 짙은 갈색으로 변한다. 품종에 따라 원두의 맛과 향을 높이기 위해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스팅을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볶든 높은 열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시중에 유명한 회사 커피를 비롯해 다양한 브랜드에서 출시한 원두를 가지고 측정한 결과 제품에 따라 볶는 조건에 따라 당독소 값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카페인 논쟁뿐만 아니라 당독소까지 생각한다면 굳이 먹어야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어떨까? 설탕을 많이 넣은 발효식품이나 볶아서 만드는 커피보다 더 놀라운 음식이 하나 있다. 탕후루다. 단맛 나는 과일에 설탕을 녹여 만든 시럽을 묻혀 코팅까지 하다니. 당독소에게 날 제발 잡아먹으세요 라고 몸을 내주는 것과 다름없다. 최근 과일들은 당도가 너무 높아 과일 섭취를 크게 권장하지 않는다. 특히 염증, 대사질환, 암, 퇴행성 질환 등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탕후루는 끓여서 녹인 고농도의 설탕을 과일에 코팅하여 맛을 극대화하고 미각을 만족시킨다. 이런 음식을 풍요로운 식문화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알록달록 반들반들 빛나는 탕후루가 내 눈엔 당독소 권하는 사회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불길한 상징처럼 보일 뿐이다. 젊은 나이에 인공 눈물과 파스를 달고 산다면, 일상적으로 진통제를 자주 찾는다면, 시시때때로 염증과 열증에 시달린다면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픈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임시 방편으로 통증을 없애는 일만 생각할 게 아니라 노화를 가속시키고 질병을 부르고 있다는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당독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회에서 우리 모두 당독소의 유혹에서 건강과 젊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이럴수록 내 몸을 지키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먹고 남은 영양소가 몸을 망친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들어오면 ATP를 만든다. ATP는 아데노신 3인산의 약자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말한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ATP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움직이고 판단을 내리고 집중하고 관계를 맺고 자녀를 키우고 직업을 갖는 등 모든 생존 활동에 사용된다. 반드시 몸에서 ATP가 생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ATP는 몸에서 필요한 것을 교환하는 돈, 즉 에너지 화폐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을 거대한 사회라고 생각해보자. 한 사회가 활기차게 운영되려면 생산과 소비가 원활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생필품을 떠올려 보자. 옷도 필요하고 물과 음식도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만드는 가게가 바로 장기들이다.
원하는 물건을 사려면 돈으로 값을 치러야 한다. 걷고 뛰고 달리고 먹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집중하는 등 어떤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ATP라는 화폐를 지불해야 근육이 움직이고 위가 소화를 시키고 뇌가 이해한다. 다른 돈은 받지 않는다. 물물 교환도 안 된다. 반드시 ATP 형태여야 대사 시스템이 돌아간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우리 몸은 ATP라는 화폐를 만드는데 마치 컨베이어 벨트 생산 라인과 같다. 처음 에너지원을 투입하면 벨트의 구간마다 각자 맡은 바에 따라 에너지원을 가공한다. 동전을 만들기 위해 구리를 녹이고 무게를 맞추고 양각 인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고 나면 최종 산물인 ATP가 생산된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ATP를 가장 많이 만드는 기관이다. 몸의 근육이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에너지 섭취와 사용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들어오고 나오는 것이 적절하면 괜찮지만 에너지 섭취가 에너지 소비보다 훨씬 많다면 몸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밖에 없다. 현실의 삶에서 지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에너지 화폐의 차원에서는 큰일이다. 에너지 불균형이 장기화될 경우 근육에 문제가 생겨 에너지 전환량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근육량이 줄어들거나 근육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렇다. 근육 대사는 당독소, 염증, 활성산소가 많을 때 저하되기 쉽다. 근육에서 소모되지 못한 잉여 에너지는 당독소와 지방이 된다. 근육은 활동할 때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활동이 부족하거나 에너지 섭취가 너무 많으면 소모되지 않은 에너지가 쌓여서 증가된 양의 지방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며 만성적으로 지방이 쌓이면 비만이 발생한다. 몸에 당독소가 쌓이면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반면 염증성 물질이 많아져 근육 손실이 촉진된다. 나쁜 식습관을 가진 채 나이가 들수록 당독소가 높아지고 염증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근육이 줄어들고 약해져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과하게 먹어서 미처 ATP로 전환되지 못한 채 남아돌게 된 잉여 에너지로 만들어진 당독소의 폐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당독소는 주로 혈액 내 당 수치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 장기적으로 고혈당 수준이 유지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거나 췌장이 인슐린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2형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다. 2형 당뇨병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신장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고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심부전 등의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고혈당은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저하시킨다. 또한 신경에도 손상을 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말초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말초신경 손상은 손과 발의 저림, 삼킴의 어려움, 소화 문제 등을 일으킨다. 더 무서운 것은 눈의 혈관에 손상을 주어 시력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는 시력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 한 끼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많이 먹은 것으로 이런 병이 생기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주 과도하게 먹는 습관이다. 우리 몸은 굉장히 정직하다. 어제 오늘은 괜찮을지 몰라도 10년, 20년 과식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먹고 남은 영양소가 몸에 차곡차곡 쌓여 결과로 나타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는 증상은 당신의 상상 이상으로 참혹할 수 있다. 잉여 에너지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 염증, 당독소가 유발되고 근육이 약해지며 신체 대사가 망가진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당독소 문제는 사회 문제다. 왜 약국에서 인공 눈물과 파스가 잘 팔리는가? 어떤 공간에 사람이 많아지면 이산화탄소와 열이 가득 찬다. 비슷한 원리로 지방과 잉여 에너지가 많아지면 우리 몸속에서도 대사열을 가두기 때문에 원치 않는 열감이나 건조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을 열증이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충분히 먹지 못했기에 열증이 많지 않았다. 오히려 잘 먹지 못해서 생기는 기생충 감염이나 단백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이나 세균 감염증이 많았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는 열에 의한 질병인 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열증을 호소하는 것일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스트레스와 당 독소다. 첫 번째, 잦은 스트레스는 교감신경 항진을 불러와 심박수와 대사율을 증진시킨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이 증가한다.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는 체온 조절과 관련된 뇌와 신경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체온을 상승시킨다. 두 번째,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몸에 지방과 잉여 에너지가 쌓이고 몸에 염증이 많아진다. 염증 때문에 직접적인 열감과 건조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 우리 몸에서 수분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 세포 외기질이 손실되는 과정에서 점막 조직과 결합 조직이 무너진다. 실제로 약국에 찾아오는 환자들만 살펴봐도 눈이 뻑뻑하고 입이 자꾸 마르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다. 모두 열증을 호소하는 이야기들이다. 대사율이 누적되면 가장 먼저 점막이 마른다. 눈점막이 말라 안구 건조증이 생겨 하루라도 인공 눈물을 넣지 않으면 건조함과 가려움에 시달린다. 근육을 싸고 있는 인대와 연골 등의 점막이 말라서 졸아붙은 상태가 되면 조금만 무리해도 근육에 무리가 간다. 통증을 견디기 어려워 파스를 몸에서 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소화불량이 생기거나 눈과 목 등에서 건조감도 쉽게 느낀다. 폐열은 기관지 점막을 메마르게 한다. 이런 경우 열을 배출하기 위해 한숨을 잘 쉬게 되는 특징이 있다. 심열이 있으면 어지럽기 쉽고 순환 장애가 오며 눈떨림 같은 증상도 생기게 된다.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인공 눈물과 파스인 이유도 몸에 열증과 염증이 쌓인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일 것이다. 당독소는 특히 지방이 뭉친 곳에 쉽게 쌓인다. 지방이 많으면 그 자체로도 염증을 잘 일으키지만 거기에 당독소까지 합세하면 염증을 빠르게 촉진하고 확산시키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이 생길 위험이 크다. 사람들이 열증, 염증, 메마름증을 호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당 독소와 관련이 깊다. 정제된 탄수화물 같은 당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할 때 남은 당과 찌꺼기들이 혈관과 체내 곳곳에 쌓여 당독소가 된다. 그런데 당독소는 자연적으로 소모되지 않고 체외로 잘 배출되지도 않는다.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데다 체내에 머물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기 바쁘다. 당독소는 질환 발병의 패턴까지도 바꾸어 놓았다. 과거에는 결핵, 천연두, 콜레라와 같은 감염성 질환 발병이 사회적 이슈였다면 지금은 대부분 당뇨, 류머티즘, 다발성 경화증, 치매, 파킨슨과 같은 염증성, 대사성, 퇴행성 질환이 많아졌다. 현대 음식 문화가 질병의 패턴까지 바꾼 것이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 당독소가 있다. 요즘 유행하는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보면 당독소가 많거나 과당 같은 당류가 많다. 과당은 포도당보다 당독소를 10배 더 많이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일도 과거와 비교해 당도가 높은 것으로 품종이 거의 다 바뀌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당도가 안 나오는 과일은 시장에서 사라지는 추세다. 현대사회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권하거나 과당과 같은 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런 현상을 대세라고 여기며 순응해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의 혀는 고집이 세다. 어릴 때부터 맛보고 익숙해진 음식에 길들기 때문이다. 우리 몸이 이런 음식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상태가 되면 더 높은 강도의 만족과 행복을 바랄 수밖에 없다. 점점 강도가 높은 식품과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독이다.
당독소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보자. 우리나라에는 당독소라는 개념이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당독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이다. 체내 당독소 레벨을 측정하는 기기까지 개발이 완료된 상태다.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만 해도 국민 연령별 당독소 분포도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가 끝난 상태다. 일본은 이미 20에서 79세의 자국민 10,000명을 대상으로 생활습관과 당독소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패턴 중에서 흡연 여부, 수면의 질, 정신적 스트레스, 아침 식사 여부,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섭취 여부, 폭식 혹은 소식 등의 생활 습관이 피부 자가 형광 측정 결과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신 있게 이렇다 할 연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아쉽다. 당독소 검사의 정식 명칭은 비침습적 최종 당화산물 측정 검사이다. 당독소 리더기는 체열하지 않고 팔을 기기에 가져다 대는 것으로 당독소를 측정한다. 신기한 것은 이 기기가 당독소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진단할 때도 사용된다는 것이다. 체내 당독소가 얼마만큼 쌓였느냐가 여러 가지 질병의 상태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당독소 합병증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조차 든다. 당독소 측정기의 원리는 형광 측정 방식이다. 당독소 중에는 펜토시딘이라는 형광물질이 있는데 빛을 비추면 발광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피부 밑에 있는 콜라겐에 특정한 비파장을 쏘면 당독소가 붙어있는 만큼 형광물질이 발광한다. 발광하는 물질의 양을 통해 체내 당독소 분포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측정기는 숫자로 당독소의 레벨을 나타낸다.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당독소 측정 레벨이 2.5에서 2.7 정도라면 미세혈관 합병증의 위험이 있다. 레벨이 2.7에서 3.0 사이인 경우에는 거대 혈관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3.0을 넘어가면 미세혈관, 거대혈관 할 것 없이 종합적으로 합병증 증상이 생긴다.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38%에 이르고 5년 안에 사망할 확률은 그보다 훨씬 높다. 당독소 예방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은 2개월에 한 번씩 당독소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생활 패턴이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 있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까지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독소 레벨이 일정 수치 이상 올라가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당독소 레벨을 체크하면서 당독소를 낮추는 식이요법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혈압을 측정하듯이 당독소 역시 꾸준한 측정이 필요하다. 당독소가 골다공증과 당뇨의 원인이다. 노인이라서 골다공증이 오는 게 아니다. 당독소의 미래는 무궁무진해서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이보다 무시무시한 말이 또 있을까? 당독소는 우리 몸속에 정착할 기관만 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움직인다. 당독소가 붙는 신체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뇌, 피부 조직, 혈관, 위장, 뼈, 지방세포, 호르몬 등 몸속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에도 붙을 가능성이 있다. 당독소의 특징은 이미 말했듯이 딱딱해진다는 것이다. 옷으로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은 좋은 모직으로 잘 짜인 옷이다. 오래 입어도 해지지 않을 정도로 옷감이 탄탄하고 훌륭하다. 하지만 그 옷에 껌이 붙거나 이물질이 튄다면 실이 풀어지고 엉키면서 뭉친다. 옷감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 껌이나 이물질이 바로 당독소와 같은 역할이다. 뼈는 콜라겐과 칼슘의 복합체다.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 뼈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충격이 가해져도 바로 부러지지 않고 그 힘을 흡수해내는 것이다. 당독소가 뼈를 구성하는 콜라겐에 붙으면 그 부위가 딱딱해진다. 젊은 사람에게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골다공증이 노인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단지 늙어서가 아니다. 노인의 몸에는 평생토록 쌓여온 당독소들이 이미 뼈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
그 당독소가 뼈를 딱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금세 부러지는 것이다. 반죽의 형태에서는 말랑말랑하던 쿠키 도우가 굽고 나면 조금만 힘을 가해도 툭툭 부러지는 것과 비슷하다. 당독소는 조골세포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우리 몸의 세포는 오래된 뼈를 부수고 새로운 뼈를 만드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오래되고 낡아 구멍이 숭숭 뚫린 뼈를 조각내고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는 세포를 파골세포라고 한다. 반대로 새로운 뼈를 만들어 골밀도를 높이고 골 강도를 채워주는 세포를 조골세포라고 한다. 신체에 당독소가 쌓여 염증 반응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한다. 한가롭게 뼈를 만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조골세포 기능이 억제되면 파골세포의 기능이 부각된다. 뼈가 녹아내리고 있는데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균형감이 깨진 상태를 이미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인식하며 스스로 대비하고 있는 몸에 당독소가 가득한 음식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야말로 아비규환, 비상사태에 뼈와 세포 외기질 조직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면역세포에 가져다줄 군량미를 모으기 때문이다. 세포 외기질은 칼슘의 1차 보관 창고에 해당한다. 세포 외기질이 녹으면 생리활성에 필요한 칼슘이 필요할 때마다 뼈에서 꺼내 쓰게 되고 골다공증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다. 당뇨병은 혈당보다 당독소 관리가 중요하다. 당뇨 환자들은 정상인보다 빠르게 피로해진다.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 세포가 에너지원을 잘 받지 못해 대사율이 떨어지고 대사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성이 어려워지는 데다 높아진 혈당 때문에 생긴 당 독소가 혈액에 붙어서 순환 기능을 잃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며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당뇨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상인들보다 피로와 염증으로 빠르게 노화를 맞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뇨는 혈당 관리도 중요하지만 당독소를 관리하는 것이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 당뇨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당화 혈색소를 측정한다. 적혈구에 얼마나 많은 당독소가 붙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당화 혈색소의 정상 수치는 5.6%이고 5.7에서 6.4%인 경우는 당뇨 전 단계이고 6.5%가 넘으면 당뇨 판정을 받는다. 쉽게 말해서 100개의 적혈구 중 몇 개의 당독소가 붙었느냐를 보는 것이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100개 중 오염된 적혈구가 5.6개 이하가 되는 것이다. 적혈구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빼준다. 하지만 당뇨 환자의 경우 100개 중 6.5개 이상의 적혈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적혈구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세포는 말초 조직으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하지 못한다. 당독소의 영향으로 끈끈하게 변한 적혈구는 혈관 내피에 들러붙고 그것이 계속 쌓이면 덩어리지게 된다. 그럼 그 덩어리에 또다시 면역세포와 적혈구들이 엉키고 동맥경화나 각종 염증으로 발전하게 된다. 심각하면 족부궤양으로 발이 썩기도 하는데 당뇨 환자 중에서 발을 잘라내는 케이스가 바로 이러한 이유다. 기능을 상실한 적혈구를 당화되었다고 한다. 불을 태워 열을 낼 때 산소가 필요하듯이 에너지를 만들 때도 산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적혈구가 당화된 상태에서는 운반되는 산소가 적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먹은 것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몸은 힘들고 잉여 영양분은 살로 간다. 몸이 커지면 에너지는 더 필요한데 만들어지지 않은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당뇨병이 치료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당 독소 때문에 혈액에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이다. 당 독소를 어떻게 해독하는가?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멀리하자. 당 떨어지는 느낌을 견뎌야 한다. 오늘도 우리는 빡센 하루를 견딘다. 빠르게 채워지는 당과 농도 짙은 카페인의 힘을 빌려서라도 하루치 에너지를 짜내야 한다.
아침 출근길에 이미 지친 몸은 일하는 동안 점점 더 지치고 퇴근 후 귀가하면 피곤함과 지침의 절정에 이른다. 어깨와 목에 통증을 느끼고 입 안과 눈은 건조해서 따갑지만 억지로 잠을 청한다. 돌아 누울 때마다 출렁이는 뱃살을 느끼며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다 스트레스 받아서 생긴 거야.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나온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맞는 상황을 연출해 주려고 한다. 예를 들면 숲길을 산책하다 배고픈 곰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자. 뇌는 일단 어느 길로 도망쳐야 좀 더 살 확률이 높은지에 엄청난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쓰는 동시에 온몸의 근육은 살기 위해 뛸 준비를 하며 혈당을 많이 모은다. 한마디로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언제라도 어느 조직이더라도 빠르게 혈당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혈액 내의 혈당은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 뛸 준비 됐지? 레디고. 그러나 위기 상황에 처하더라도 도망치지는 않는다는데 함정이 있다. 혈당은 잔뜩 준비해 놓았는데 막상 쓰지는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시작된다. 오갈 데 없는 혈당은 쉽게 처리된다. 중성 지방의 형태로 상대적으로 혈관이 많이 몰려있는 몸의 중심에 차곡차곡 쌓인다. 알토란보다 더 실한 뱃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고 혈당이 상승하고 인슐린 농도가 상승하고 지방의 양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염증이 증가한다. 스트레스를 식단으로 풀어야 한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대인을 괴롭히는 고질병이 되었다. 스트레스가 높은 환경에 자주 노출될수록 긴장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긴장된 상태에서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당긴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빵, 떡, 국수, 라면과 같은 음식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은 장기 전쟁을 치르는 병사의 몸과 같은 상태로 변한다.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 적게 쓰고 많이 저장해 놓는 것이다. 당연히 지방이 늘어난다. 그리고 이 늘어난 지방의 양은 엄청나게 많은 염증 신호를 보낸다. 지방에서 내는 염증성 신호 전달 물질을 따로 부르는 말이 있을 정도다. 지난 몇 년 동안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말을 뉴스에서 유난히 자주 들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면역세포가 제어가 안 될 만큼 흥분하면 몸이 생존을 위한 대사까지 위협받는 상태가 된다. 이때 면역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높은 혈당 상태, 체지방의 양,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많은 상황에서 더 잘 만들어지는 당 독소다. 과하게 지방이 많은 상태, 단지 뱃살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전쟁에 돌입하기 위해 잠자는 군인들, 면역세포를 불러 모은다. 그들에게 군량미를 지급하기 위해 또 에너지원을 모은다. 이런 상태에서도 혈당은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높은 혈당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당 독소 또한 그 양이 늘어난다. 지방과 당 독소가 내는 염증 신호들로 우리의 면역 체계까지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자꾸 아프다.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해외 직구까지 해가며 구입한 영양제를 먹어도 피로가 풀리기는커녕 병아리 눈곱만큼의 호전도 느끼지 못한다. 스트레스를 자주 받거나 약국에 유독 진통제를 자주 사러 간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밀가루와 커피를 자주 섭취하진 않는지, 밤 늦게까지 과도하게 일하지는 않는지,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 면역이 과도하게 유도된 상태에서는 에너지원을 축적해 놓으려는 사태가 벌어진다. 생존을 위해 식량 창고를 채우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하다. 다래끼나 뾰루지 같은 크고 작은 염증부터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이 생기고 방광염이나 대상포진에 잘 걸리는 취약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엉뚱한 데서 스트레스를 풀 궁리를 할 게 아니라 식단부터 바꾸는 게 좋다.
당독소를 멀리할수록 스트레스에 약한 몸과 정신도 멀어진다. 단식 모방식이로 세포를 되살리자. 잘 먹는다는 개념부터 바꾸자. 노화를 막는 식이요법, 당독소를 해독하는 식이요법, 상처가 빨리 회복되도록 대사율을 조절하는 식이요법이 있을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의 식이요법이 바로 FMD, 단식 모방식이 오일 프로젝트다. 단식 모방식이는 내 몸에 최소한의 영양분만 공급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목적은 대사를 리셋하는 것이다. 에너지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병든 세포가 살아나고 세포로 이루어진 신체 기관이 회복하고 몸 전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 단식 모방식이는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노화의 속도를 줄여 장수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식이요법이다. 단식 모방 식이의 개념은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아마 이 말의 의미를 잘 알 것이다. 예를 들어 개는 아프면 며칠 동안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 밥도 좋아하는 간식도 먹지 않고 있다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평소 모습으로 돌아온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동물들은 대부분 밥도 먹지 않고 숨어 있다. 아플 땐 위장관의 활동을 최소화하고 먹을거리로 인한 혈당 피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몸을 살리는데 5일이면 충분하다. 단식 모방식의 프로젝트는 5일 동안 몸이 저장된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못쓰게 된 조직의 대사 시스템을 수리하고 분해한 후 다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다. 5일이라는 시간이 주는 의미는 정말 중요하고 몸이 바뀌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다. 오래되고 낡아빠지고 닳아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조직을 분해해서 쓴다. 이때 어지간해서 버려지지 않는 제대로 일은 못하면서 낡기만 한 컨베이어 시스템의 생산 라인을 갈아엎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오토파지, 자가 포식 작용이라고 하는데 약 2, 3일 차부터 4일 차까지 일어나는 단식 모방 시기의 핵심이 되는 단계다. 이렇게 잘 굴러가지 않는 조직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저렇게 쓰고 나면 뇌는 다시 이렇게 생각한다. 아, 어제 분해해서 쓴 거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데 없애버렸네. DNA한테 연락해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해야겠다. 4일차부터 필요한 조직들이 다시 재생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5일차에 조직이 완성되고 6일차부터는 조직을 다시 굴려서 대사 시스템을 돌리기 시작한다. 5일 동안 잘 마친 사람들에게 후기를 들어보면 압도적으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다. 피부가 좋아졌어요. 몸속의 세포들이 바뀌면 피부도 매끄럽게 변한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탄수화물 탐닉도 조절된다는 것이다. 생리통도 줄어들고 살도 빠진다. 우리 몸은 식단을 유지하는 5일간 요리조리 찾아서 쓸모없고 방해가 되는 건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분해해서 사용하고 그 후 없어진 조직들을 대체할 새로운 조직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때 줄기세포가 재생되며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진다. 헌집을 없애고 새집을 만드는 세포 재생의 단계가 일어나는 것이다. 당독소 쇼크 읽어드렸습니다. 과식을 좀 줄이고 조리법을 살짝 바꾸는 그 작은 실천이 노화의 가속 페달을 멈추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